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성국입니다. 제가 정치평론을 한 40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 한국 정치의 흐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몇 가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아도 이 정권이 계속해서 상승세만 타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권도 없어요. 또 시작하자마자 계속 떨어지는 정권도 없습니다. 정점에 가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고, 바닥이다 싶으면 그때부터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인간 세상이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 자유파가 또 국민의힘 당원들은 정말 어렵게 지금의 이 시간을 견디고 계시잖아요. 특히 5달 전에 이재명 종북 주사파 개딸 세력한테 정말 어처구니 없게 권력을 탈취당하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증후로 보면 저것들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게 국민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권력이 무너질 때에 나타나는 여러 조짐 중에 저것들끼리 싸움을 시작한다는 대목이 있어요. 저것들이 싸움을 시작했어요, 벌써. 이재명 세력과 뭐 정청래 세력이 어쩌고 맨날 그런 언론 보도 보시잖아요. 이른바 명청대전.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저것들이 죽기 살기로 싸움을 시작했어요. 국민들이 등을 돌렸다는 거는 좌편향 여론조사가 여전히 뭐 이재명 지지율이 50%를 넘는 조사를 계속 발표하고 있지만 로 데이터라고 그럽니다. 지역별, 세대별 이 조사를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어떤 양상이냐면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가요, 이재명 지지와 이재명 반대 그러면 이 10대, 20대, 30대에는 이재명 반대가 훨씬 높습니다. 이재명 반대가 50%가 다 넘어요. 이를테면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재명 반대하는 사람들은 재판 재개해야 된다고 답변하시겠잖아요. 그렇죠? 재판 재개해야 돼가 50%가 넘어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재판 재개하면 안 되라고 답변하겠죠. 그 답변은 10대, 20대, 30대에서는 30%대밖에 안 나와요. 60대, 70대에서 이재명 반대 여론이 절반 이상으로 늘 나옵니다. 그럼 어떤 양상이냐면 중간에 이른바 정교조 세대라고 불리어지는, 이해찬 세대라고 불리어지는 이 골수의 좌파 이념이 세뇌된 이 40대, 50대만 유일하게 여전히 이재명 잘한다, 이재명 지지를 다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아래로 10대, 20대, 30대가 치받고 있고 위에 60대, 70대가 여전히 자유파로 건재한 상태에서 저 이재명 세력은 40대, 50대에 완전히 끼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적으로도 우리 자유파가 역대 선거에서 압승을 하거나 이기고 그리고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때의 지역 기반은 늘 영남과 충청이 손잡았을 때예요. 영남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렵고 선거에서 이기기도 어려워요. 저 김대중이나 노무현이나 뭐 문재인이가 어찌어찌해서 정권을 차지했던 때를 보면 영남 충청 연합이 와해되고 이 충청이 호남과 손잡았을 때, 그러니까 DJP 연합이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늘 충청이 전국 선거에서 바로미터다, 캐스팅 보트다 이러는데 그 충청권 민심이 특히 장동혁 대표 체제 출범 후에 눈에 띄게 반 이재명으로 돌아섰어요. 모든 조사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장동혁 대표를 대권 주자,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충청인들의 일종의 장동혁 대망론이 작동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충청인들의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충청권에서 대권 주자가 하나 나타난 거예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충청도와 연고가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충청도에서 태어났거나 충청도에서 자랐거나 학교를 다녔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충청권의 그 연계가 좀 약했는데 장동혁이라는 사람은 그냥 뼛속까지 충청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지역 사람들은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잘 모를 수 있지만 충청도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제가 충청도 분들을 만나거나 또 충청도에 투어를 해보면 여기저기서 장동혁을 대통령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충청대망론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동혁이 국민의힘의 대표로 있기 때문에 영남 기반의 국민의힘의 충청대망론을 업은 장동혁이 대표로 있는 그 자체가 영남 충청 정치연합을 결성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적으로 보나 지역적으로 보나 지금 우리는 바닥을 치고 지금 수직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종북 주사파들은 정점을 일찌감치 찍고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지금 생각하면
다 질 것 같고 뭐 부산도 위험하다는 소리 들리고 뭐 울산도 그렇다는 소리 들리고 강원도도 힘들다는 소리 들리고 뭐 충청권은 게임도 해보지도 못할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제대로 해내면, 국민의힘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내면 저는 우리 자유우파가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한 두어 번 당대표로서 함부로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굉장히 완곡한 표현을 써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예측한 적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영남권 5, 충청에 2, 강원도하고 서울 이렇게 해서 9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17개 광역에서 우리가 9개를 이기면 저쪽이 8개밖에 못 가져가니까 17개 중에 9대8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9개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매우 완곡하게 표현했고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의 이 광역단체 9개 승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식대로 설명을 해드리면 최근 들어서 천재일보 조사 같은 걸 보면 부울경의 자유파 결집이 굉장히 빠르게 됐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K는 우리가 별로 걱정을 안 하는데 부울경이 늘 문제고 좀 취약하다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부울경이 TK만큼이나 단단히 뭉쳐있는 것이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자, 영남 5개 지역은 어쨌든 자유파 국민이 다수인 지역이에요. 근데 이 자유파가 다수인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별로 우리 기대만큼 높지 않았던 것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못해서였거든요. 뭐 싸워야 될 때 제대로 안 싸우고, 아니 대통령이 탄핵당할 위기에 있는데 제대로 몸을 던져서 막아내는 국회의원도 안 보이고 지도부부터가 배신자들만 득식을 그리는 것 같고, 언론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나와서 떠드는 것들은 전부 입만 열면 중도가 어쩌고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뭐 사과해야 된다고 막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러니까 자유파의 이 본거지인 영남권, 영남 5개 시도에서 우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자유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자유파는 여전히 있는데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를 제대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남권의 자유파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울 수만 있다면, 제대로 싸우겠다고만 한다면 언제든지 함께 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 체제가 제대로 싸우고 있잖아요. 제대로 싸우고 있다고 영남권 국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로 그것이 결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거는 체제전쟁이라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선거긴 하지만, 그래서 지방행정과 살림을 사는 단체장들, 의원들을 뽑는 선거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종북주사파 세력과의 체제전쟁의 성격을 갖는다고 장동혁 대표는 얘기하고 있어요. 체제전쟁이니까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의 지방선거하고 달리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는 국민의힘의 전략은 반 이재명 투쟁 전선을 구축하는 전략을 쓰겠다는 거예요. 반 이재명 투쟁 전선을 구축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자유파 진영에 정당이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유통일당도 있고 자유민주당도 있고 우리공화당도 있고 얼마 전에 창당된 자유와혁신당도 있잖아요. 또 그런 정당들 다 꼴보기 싫다고 자유파 시민단체들이 수백 개가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재정당 사회단체가 국민의힘을 따라라 그러면 잘 안 따르겠지만 이재명 타도 투쟁을 함께 하자 그러면 같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이 가져올 효과예요.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 이재명 투쟁 전선을 딱 구축하고 선거에 뛰어들면 적어도 자유파 정당, 자유파 사회단체, 자유파 국민이라면 국민의힘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선 구축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하고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장애투쟁도 하고, 지난 주말에 부산 갔다 울산 갔다가 창원 갔다가 또 오늘 다시 구미 내려갔다가 이렇게 전국 순회를 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 이재명 투쟁 전선이 구축되면 영남권은 찍지 말라 그래도 국민의힘을 다 찍어줘요. 이재명 타도의 영남권 국민들만큼 정말 절실하게 그걸 요구하는 국민들이 지역적으로 보면 영남권 국민만큼 없다고요.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 예산을 더 달라, 뭘 더 해달라 이런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이재명 타도를 위해서 제대로 된 투쟁 전선을 구축해달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알아서 싸우겠다 이겁니다. 왜? 세이브코리아가 부산에서 시작해서 대구를 거쳐서 왔냐? 거기 가서 이재명과 싸우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굳이 따지면 그 세이브코리아의 그 국민대회의 그 동선을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아무데나 좋은데 그냥 부산부터 하지가 아니에요. 이게 다 전략적인 어떤 고민 끝에 나온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 이재명 전선이 강력하게 구축되면 영남권 5지역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단체장 후보들한테 당락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반 이재명 투쟁 전선이 제대로 구축되면 시세말로 국민의힘이 막대기 갖다가 공천 주고 꽂아놔도 당선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남권 5광역을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개개 후보들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부산시장 후보가 누구냐, 대구시장 후보가 누구냐가 아니고 장동혁 지도부가 반 이재명 전선을 강력하게 구축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후보 공천해도 바람이 저쪽으로 불어버리면 지지난번에 대구 경북 두 군데 간신히 그것도 52% 54%로 건지고 부울경 다 전멸했던 그 지방선거가 재현되지 말란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 영남권 5개 승리를 위해서는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그 지역의 단체장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중앙당 지도부가 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하는 거고 신동욱 최고위원이 하는 거고 김민수 최고위원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남권 5개는 무조건 이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충청권이 4개인데 그중에 2개를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장동혁 대망론이 바닥에서부터 느껴질 만큼 지금 불고 있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망론을 부각시키는 것 이상으로 충청인들의 표를 결집시킬 수 있는 다른 효과적 방법이 없어요. 이를테면 30년 전에 그냥 김종필이라는 사람을 세워놓으니까 충청권이 알아서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충청권의 지도자가 한 20년, 30년 가까이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청권이 바람에 흩날리는 갈대처럼 이쪽으로도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김종필 이후 충청대망론을 제대로 구현할 것으로 기대되는 장동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의 리더십을 흔들리지 않고 강력하게 구사하면 충청권 사람들이 알아서 표를 모아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심 충청권 4개 중에 3개 정도를 우리가 이길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이 강원도인데 강원도는 뭐 제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리겠어요. 거기는 워낙 우리가 강한 지역이니까. 반 이재명 전선 구축이 되면 강원도는 영남권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게 구축에 실패하면 어이없이 내줄 수 있어요. 거기는 실제로 이광재한테 뺏기기도 하고 최문순이한테 뺏기기도 했던 곳이죠. 우리 우파가 강하면서도. 결국 강원도의 승리도 반 이재명 전선을 얼마나 잘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김진태가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는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서울인데 서울이 굉장히 재밌어요.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이 반 이재명 분위기가 매우 높아요. 최근 발표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반 이재명이 50 이상이 나와요. 재판 재개 50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서울을 해볼 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아까 세대적으로 10대, 20대, 30대 얘기했잖아요. 그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사는 게 서울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유파가 1년 동안 수없이 많은 집회와 시위를 했잖아요. 그 집회와 시위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 말로 듣는 것보다 백문이 불여일견, 한 번 보는 것이 그 효과가 크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시위에 참여해서 행동하는 것이 100번 더 효과가 커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은 그런 면에서 10대, 20대, 30대 지금 서울에서 전개되고 있는 시위가 매주 벌어지고 있는 시위가 자유대학 시위가 있고 자유혁신당 시위가 있고 민초결사대 시위가 있고 여러 시위들이 있거든요.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광화문 시위도 계속 있죠. 그런데 광화문 시위를 빼놓고는 대부분의 시위는 20대, 30대가 주도합니다. 그래서 세대적으로 가장 일찍 깨어서 스스로 계몽됐다고 얘기하는 젊은 청년 세대가 서울에 가장 많이 그리고 시위 경험을 축적해서 있기 때문에 서울이 우리 자유파가 매우 유리하게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합치면은 9개예요. 충청권 2개라고 치고 9개예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지만 반 이재명 투쟁 전선을 더 치열하게, 더 전면적으로 확장하고 여기에 맞는 사람들로 광역단체장들을 대거 교체하고 공천을 하면,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9개 목표를 넘어서 11개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 하나가 충청이고 또 하나가 여기 인천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로 보면 참 이상해. 여론조사 회사들이 돈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꼭 경기 인천을 묶어서 조사를 해. 그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인천 따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중에도 제가 이렇게 조사를 보면 인천이 혼전 중이에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이기는 여론조사는 별로 없지만 지더라도 2, 3% 안에서 혼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분들은 잘 모르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도와 달리 호남인들보다 충청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호남 향후회보다 충청 향후회가 더 세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지역분들은 잘 모르세요. 이게 인천의 어떤 문화적, 역사적 그 특성 때문에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충청인들이 김종필 이후에 별로 대권 주자가 없어가지고 단체 행동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뭐 호남 향후에 이끄는 대로 가고 때로는 뭐 우리 쪽으로 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존재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반면에 호남 향후의 사람들은 정말 목숨 걸고 선거하잖아요, 선거 때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인천 지역의 선거 지형은 호남 향후회보다 충청 향후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충청 향후회, 또 인천에 사는 재인 충청인들이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장동혁 대망론에 접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망론이 조금 더 확산되면 인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전적으로 장동혁 대표 덕분에 이기는 거예요. 유정복 시장이 잘해서 이기고 못해서 지고 이런 구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인천도 제 계산으로는 이기는 쪽으로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1개를 이기면 어떻게 되냐? 11대 6으로 압도적 승리죠. 기성 언론들이나 이 대부분의 족보 언론들이나 이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측을 안 할 겁니다. 제가 그 족보 언론들, 여론조사 회사들하고 선거 때마다 제가 경쟁하는데 제가 진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이번에도 족보 언론이 뭐라고 얘기하든, 좌편향 여론조사가 뭐라고 예측하든 9개에서 11개를 이겨서 우리가 승리한다. 그런데 기왕이면 11개를 이겨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측도 하고 기대도 합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제 예상대로 11개를 이겨서 11대 6으로 압승, 그 다음날 아마 거의 모든 언론이 그러면은 국민의힘 압승이라고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첫째, 이재명이 완전히 꺾어집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레임덕 시작되고, 지금 휴대폰 내놓으라 그럴 때 겁이 나서 쫄아서 이건 내놔야 되나 이런 국민들 누구도 이제 휴대폰 내놓을 생각 안 할 거예요. 재판부가 이재명이 5개 재판 지금 연기해 놓은 상태인데, 야, 이거 재판 재개해야 되겠다라고 책상에 놓은 서류, 재판 서류 지금 다시 끄집어낼 거예요. 그 중에 누구라도 판사 하나가 야, 재판 재개해야 되겠어 하는 순간 도미노로 재판 5개가 그대로 다시 재개될 겁니다. 좌파 것들은 그렇게 해서 대참패를 당하면 정청래는 그 다음 날로 이제 짐 싸 집에 돌아가야 돼요. 그 이후에 저쪽들은 심각한 내용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쪽은 지방선거 압승을 이끈 장동혁 대망론이 총선 대선까지 그냥 직진을 하게 될 거예요. 전국 상황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제가 2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한 가지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이재명 타도 전선을 구축하자, 힘있게 구축하자, 이겁니다. 이거 없으면은 선거 해보나 마나 져요, 우리가.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돼요. 국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돼요. 선거는 한 편의 드라마라고 보시면 돼요. 기승전결이 있는, 클라이막스가 있는, 그리고 반전이 있는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드라마의 시작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11명입니다. 홍준표가 찌그러져 갖고 원래는 12이었는데 11명이에요. 11명 중에 한 3명 정도를 당에서 컷오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경선에도 못 들어오게 잘라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자르냐? 이게 광역단체장 그러면 도지사, 시장이니까 이게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아예 경선에도 못 들어오게 중앙당에서 컷오프를 시키면 엄청난 충격이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잘라야 되냐? 당성 약한 사람, 투쟁력 약한 사람, 이런 사람 잘라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당성 강하고 투쟁력 강한 사람을 공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힘들여서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을 해놓고 지도부만 구축했지 공천한 거 보니까는 뭐 맨날 기회주의적 처신을 했던 자들이 그대로 다시 공천받았다 이래가지고서는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진짜 반 이재명 투쟁 전선 구축하더니 진짜 당선 강하고 전투력 강한 진짜 제대로 싸울 사람들을 광역시장, 광역단체장을 자르고서 공천을 했네. 이렇게 돼야 국민들이 진짜 깜짝 놀라고 야, 국민의힘이 뭔가 제대로 하려나 보다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르는 것까지는 전 중앙당이 책임져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더 당성이 강하고 더 투쟁력이 강한 사람을 영입을 하든지 진짜 멋진 경선을 통해서 뽑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드라마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럼 누구를 자를 거냐?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 잘라서는 별로 효과가 없죠. 혹시 여러분 저 김두겸 시장 아세요? 김두겸 시장 들어봤어요? 잘 모르시죠? 울산광역시장입니다. 김두겸 시장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직접적 관계가 없으면 모를 수밖에 없어요. 김두겸 울산시장이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고, 이를테면 정치적 효과라고 하면 그렇게 국민들이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은 잘라봤자 잘린 줄도 모른다고. 누구나 다 잘 아는 사람을 잘라야 돼. 자르려면. 그런데 그렇게 막 제비뽑기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죠. 기준이 당성과 투쟁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정성평가를 해야 돼. 당성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투쟁력을 어떻게 평가를 해?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것만 갖고서는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마침 저 좌편향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이걸 정량평가를 한 자료를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당 상대지수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잖아요. 호남과 영남이. 호남에 가면 국민의힘 당 지지율이 뭐 10%나 나올까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당 지지율은 뭐 70, 80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전남 같은 데서 전남 도지사 하는 민주당 출신의 직무 수행 평가도를 하면 굉장히 높게 나올 거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잘한다고 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어느 단체장이 더 잘하냐 이렇게 뽑으면 늘 1등을 전남의 김영록이 한다고요. 그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얼미터가 개발한 거예요. 정당 상대지수에서 정당 지지율 조사하고 이 단체장에 대한 직무평가도 해서 긍정 지지율 조사를 해서 당 지지율보다 그 단체장의 직무평가가 더 높으면 상대지수에서 점수를 높게 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1, 2, 3, 4, 5, 6, 7, 8, 90, 11등까지 다 국민의힘이야. 그거는 국민의힘이 저 민주당보다 좀 당 지지율이 좀 낮게 그동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단체장은 다 국민의힘 당 지지율보다는 자기 직무평가도가 더 높게 나오는 거예요. 반면에 저쪽은 더불어민주당은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지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직무평가도에서 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저것들은 다 12, 13, 14, 15야. 자, 그럼 우리는 좌편향 여론조사 회사긴 하지만 리얼미터가 준 이 정량평가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11명 중에 두세 명 정도를 컷오프 시켜야 된다. 이게 당의 방침이기도 해요. 그러면 11명 중에 11등하고 10등 자르면 되겠네. 그럼 논란의 소지가 없잖아. 11등이 누군가요? 그게 박형준입니다. 그 리얼미터 조사에 11등이 박형준이에요. 10등이 오세훈이에요. 1등은 세종시의 최민호, 2등은 대전의 이장우. 인천이 궁금하십니까? 유정복은 5등 했어. 거기서. 평균한 거지. 그러니까 당성과 전투력. 근데 이거는 숫자로 계량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걸 어쨌든 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평가를 해야죠. 여기에다가 당 지지율보다 직무평가도가 너무 낮다, 잘 안 나왔다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제대로 일 못했다고 평가되는 거니까 이거는 객관적 지표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아까 누가 박형준 얘기했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오세훈이 얘기하시는 분 안 계세요? 맞습니다. 예, 오세훈이도 저는 그렇게 해서 컷오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11명의 단체장 중에 제일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오세훈이에요. 두 번째가 박형준이야.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을 컷오프 해야 드라마가 시작된다니까. 더구나 저는 이 두 사람이 최근 들어서 이준석이랑 손을 잡아야 된다는 등, 뭐 1, 2, 3 계엄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는 등, 윤어게인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절연해야 된다는 등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두 사람은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오세훈이 오래전에 시장하다가 지가 무슨 무상급식 가지고서 던지는 바람에 박원순이한테 서울시가 넘어가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랬던 오세훈이를 다시 시장으로 만든 거는 보궐선거 때예요. 그 보궐선거 때 실제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정치 한이 많이 하면서 엄청 탄압받을 때 그때 그 윤석열의 바람으로 오세훈이 당선됐어요. 박형준이도 그때 재보궐로 당선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거가 딱 2개밖에 없어가지고 광역이 당이 총력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당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재보궐로 들어간 다음에 불과 한 1년 있다가 다시 2022년 지방선거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치러진 선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치른 선거죠. 그래서 12개를 이겼거든. 그야말로 그냥 죽다시피 한 거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중에 진짜 공을 들였던 게 부산 엑스포 유치예요.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서 유치위원회 꾸리고 대통령이 그 득표활동하느라고 유럽까지 갔다 왔잖아요. 물론 실패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3년 반 동안에 윤석열 정부 2년 7개월입니다. 2년 7개월 동안에 박형준만큼 대통령의 덕을 많이 본 사람이 있나요? 단체장들 중에서 없어요. 오세훈은 그 관저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바로 옆이에요. 제가 알기로 매우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두 사람만은 정치적 의리와 대의 그리고 인간적 의리를 지켜야 되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뭐 윤호계인과 단절을 해야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성 분석을 하더라도 오세훈과 박형준이 컷오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객관적인 지표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11명의 단체장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른바 정치적 거물이에요. 오세훈은 벌써 한 20년 가까이 대권주자 조사할 때마다 이름을 올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1.5선이라고 놀림받고 있는, 정치 초년병이라고 놀림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가 이번에 당성과 전투력, 당 기여도, 그리고 지금 장동혁 체제가 나아가려고 하는 정치 노선에 180도 다른 엉뚱한 소리를 계속하는 사실상의 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오세훈과 박형준, 이 두 사람을 컷오프 시켜라. 그걸 통해서 장동혁의 정치적 권위를 세우고, 지금 국민의힘은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한다라고 하는 그 각오를 자유파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걸 통해서 투쟁 속에서 단결되고 단합되고 당금질 되듯이 당을 새롭게 바꿔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낼 수만 있다면 장동혁 대표가 반이재명 투쟁 정선을 강력하게 구축하고 그 연장선에서 11명의 광역단체장 중에 오세훈, 박형준 두 사람을 정치적으로 컷오프 시키는 결단을 내려서 장대한 대하 드라마를 멋있게 시작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이 알아서 6.3 선거의 압승을 만들어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듣기 좋으라고 덕담하는 것도 아니고 희망 고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40년 정치 평론하면서 선거 예측에서 틀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도 100% 다 맞지는 않았지만 거의 없어요.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그 승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많지도 않다. 딱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제가 제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과 또 반대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손들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명청이 분열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지지율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 이런 거 다 아는데 왜 지지율이 안 떨어지지? 굉장히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분노하면서도 낙심하는 것 같아요. 왜 지지율이 안 떨어지는 건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회사마다 여론조사를 위한 모집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모집단 자체가 더불어민주당 좌파들한테 유리하게끔 모집단이 구성되어 있으면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 모집단 자체가 좌편향으로 편향이 돼 있으면 계속 지지율이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거고, 그래서 맨날 발표되는 좌편향 여론조사 못 믿겠다고만 할 일이 아니고 돈 좀 쓰면 우리도 조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자조사를 2달 전에 시작했어요. 강용석 TV, 이영풍 TV, 그리고 저희 고성구 TV 이 새 유튜브 방송이 손잡고 이 2달 전부터 3주에 한 번씩 여론조사를 시작했는데, 우리 여론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1% 차이로 엎치락하면서 3번 조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지상파나 종편 또는 그 족보 언론들이 보도하는 여론조사하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조사를 별로 신뢰하지 않게 됐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조사로는 혼전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혼전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사가 궁금하시면 중앙선관위에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심이라고 치면 나와요. 거기 고성국 TV 치시면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여론조사 한 로우 데이터까지 다 거기 올라가 있어요. 직접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주일에도 서너 개씩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거든요. 여론조사 회사도 다르고 의뢰하는 언론사도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중구난방으로 다 돼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면 추세를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데는 갤럽이 유독 그 자유파한테 좀 인색하게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 갤럽 조사만 가지고서 장동혁 대표가 장애투쟁하고 강성 우파들하고 손잡으려고 그러니까 중도층이 빠진다, 지지율이 빠진다, 자꾸 이러고 있다고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여론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편견에 적게 되는 것이니까 저는 그 여론조사 말고 우리 자유파 유튜브가 우리나라에 한 90여 개의 여론조사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조사 회사를 우리가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그 조사 회사는 뭐 장난질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런 한국여론평판연구소와 손잡고 2주 전부터 해와서 3번 발표를 했고 앞으로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해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사를 보시고 추세를 정확하게 읽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또 다른 분요. 우상국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 이재명 정권 이렇게 지지 선언 우리가 해야 된다. 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오죽했으면 민주당 이 폭거에 맞서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국회의원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한테 힘 실어주고 할 수 있게끔 국회의원들이 싸우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는 저번 총선 때 비례대표로 나갔으면서도 전국 17개 시도 상인연합회에서 지지선언까지 해줬는데도 제가 34번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민주노총이라는 노동단체를 앞세워가지고 30%의 노동자를 다 가져가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영업자들은 정말 1인 한 명이라도 더 고용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1인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면서 노인 일자리 막 해서 돈이나 뿌려대고 지금 소상공인들 살린다고 하면서 자기 돈 아니라고 소상공인들까지 자기들 영역으로 이렇게 이끌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위원님께서 우리 중앙위원회나 뭐 이런 중앙에 계시는 장동혁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투력이 없고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천을 아예 지방선거 때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34번? 지난 선거 말고 그 전 선거요. 황교안 대표가 치렀던 선거 때는 비례대표의 소상공인의 직능 대표성을 가지고 최성재 회장이 국회의원이 돼서 아주 훌륭하게 의정활동을 했어요. 당선권이 아니라 그 10번 때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소상공인 연합회의 그 직능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34번으로 했다는 건 그냥 가서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 총선의 공천은 특히 비례대표는 한동훈이가 완전히 말아먹은 선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문제가 심각했으면 선거 직전에 등록하기 직전에 비례대표를 다시 조정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전투력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은 다 바깥으로 밀리고 당선권 바깥으로 밀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창피해서 분해서 예비후보도 안 하겠다고 던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공천이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그 개판 공천의 이제 피해자인 거죠. 네, 제가 힘 좀 내시라고 박수 좀. 저는 이제 내란 정당 몰이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중파를 틀면 트는 대로 패널들도 맨날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데 그 내란 정당이라는 말을 아예 못하도록 뉴스나 또 이제 패널들한테도 그런 거를 미리 약속을 좀 하면서 방송에 나가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정말 왜 위에서 그것을 조정을 못하는지 너무 한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면 12.3 계엄은 내란일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에 적시되어 있는 대통령의 통치권을 행사한 것이 어떻게 내란이 됩니까? 그거는 내란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제가 1.23 계엄이 발표될 그때 KBS 아침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로 있었어요. KBS 라디오 아침 방송의 진행자로 하루 아침 2시간씩 생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제가 결국은 이제 쫓겨났는데요. 1.23 계엄이 며칠 지난 다음에 좌파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주로 제 프로그램에 나왔던 더불어민주당 좌파 국회의원이 뭐 김민석이니 뭐 황운하니 뭐 최민희니 이런 자들이에요.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1, 2, 3계엄을 내란이라고 딱 단정 짓고 뭔가 자기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제동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행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 의원님, 지금 1, 2, 3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는 이 헌법재판도 있고 사법 절차도 있으니까 그렇게 단정 짓고 말씀하시면 적절치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제동을 여러 번 걸었어요. 제가 제동을 거니까 내란이라고 직접적으로 규정 짓지 못하고 둘러서 얘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저는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그 잘못된 그 프레임, 잘못된 용어 하나를 고치는데도 자리를 내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좌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유파 진영의 패널들이라도 나가서 좌파 패널이 내란이라고 그러면 아, 그거 아직 그렇게 규정하면 안 돼. 1, 2, 3계엄이 왜 내란이야? 대통령 통치권 행사지. 라고 싸워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 맞아.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비로소 생각이 열리는데 그걸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내란이 되는 거예요. 그 방송을 듣는 시청자, 청취자들한테는 바로 그 짓을 누가 집중적으로 했냐? 한동훈 똘마니들이 그 짓을 했어요. 한동훈이는 당 대표가 되자마자 대변인만 12명을 잽싸게 자기 똘마니들로 갈아치우고 그리고 이 자기 똘마니들을 여러 시사 프로그램의 고정 패널로 전부 다 갖다 박았어요. 그리고 그자들이 아직도 그 고정 패널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우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맞아요. 뭐 내란이에요. 뭐 제가 봐도 내란이에요. 이게 좌파가 내란이라고 공격하면은 중도층에 있는 사람도 저건 저 좌파가 하는 얘기니까 민주당이 하는 얘기니까 하고 한번 가려 듣는데 이게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하면서 나와서 아이 뭐 제가 생각해도 내란 잘못됐어요. 그건 내란 맞아요. 이래버리면 이제 진짜 내란이 되는 거거든. 그 프레임 전쟁에서 완전히 지고 들어갔던 그 지난 1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도혁 대표가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제시한 거가 패널 인증제예요. 그러니까 지상파 종편은 우리가 사람을 파견할 수는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사람을 파견할 수는 없어. 왜? 편성권은 그들의 몫이니까. 다만 그 편성을 하는 편성본부장 또는 교양제작국장 또 보도본부장한테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런 사람들이 대변하니 국민의힘의 소리를 듣고 싶으면 이 사람들 중에서 좀 섭외에 출연을 시켜달라. 이렇게는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거든. 그걸 지금 장도혁 체제가 하고 있어요. 그게 대변인 따로 두고 그와 별도로 미디어 대변인을 따로 두고 그리고 이 미디어 대변인단을 대폭 넓히고 패널 인정제를 하겠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이 대부분의 지상파 종편이 민노총 언론노조에 장악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PD도 좌파고 작가도 좌파고 전부 좌파인 거예요. 그 편성국 교양제작국의 국장도 좌파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사람은 한동훈 똘만이지 국민의힘 대표성이 없어요 라고 해도 뭐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이잖아. 그냥 계속 출연시켜. 하면 그 사람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는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생각만큼 우리 기대만큼 속도가 빨리 나지는 않는다. 왜? 언론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좌파와 좌파보다도 더한 한동훈 똘마니를 안 치고 방송하는 거가 자기들의 입장에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 점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시간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근데 왜 내가 계속하고 있지?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짧게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현재 이재명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고 있고 만약에 내년 치선에 그 강사님 말씀대로 국힘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지금 공천 기준이 강력하게 중앙당에서도 이제 당에 충성을 하고 당의 생각에 맞게 움직이시는 분들 위주로 공천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지방선거는 그 공천이 지역 활동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국힘의 뜻을 모으는 사람들. 근데 지금 현재는 지역 활동보다는 그 당 중심, 이재명 정부와 전투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는 그러면 지역 활동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천이 그분들이 과연 지역 활동을 한 사람들보다는 당 활동을 한 사람 중심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건데 그렇게 난 이후에는 또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지역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과 중앙당에서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크게 이제 나누셨는데 이게 중앙당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거의 없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뭔가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 힘을 실어줘야 되겠어. 그래서 입당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전대에서 보면은 왜 책임당원만 투표권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당원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고 싶고, 나는 분명히 석 달 이상 당비를 냈는데 나한테는 왜 투표하라는 메시지가 안 오냐. 그러면은 확인 전화도 하고 항의 전화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잖아. 전화하면 전화가 안 돼. 여러분도 한번 시험 삼아 해보세요. 중앙당에 전화하면 그 전화 얼마나 어려운지. 그럼 중앙당에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그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중앙당이라고 하는 게 중앙당에서 진짜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공천권자한테 눈도장 찍으라고 왔다 갔다 한 거가 중앙당 그동안의 중앙 정치예요. 그런 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당선과 투쟁성과 아무 관계가 없어. 제가 첫 번째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있었던 장애투쟁 제가 취재하러 갔거든요. 갔는데 맨날 뭐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들이 거기에 무슨 당협 해갖고서 시커멓게 써갖고서 잔뜩 이 피켓팅 들고 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당 활동, 그야말로 투쟁 현장에 몸으로 때우고 그리고 정말 고생하고 같이 이런 당 활동이 아니라 그냥 그 당 지도부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활동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것들이니까 싹 제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의 나경원 위원장이나 정의용 사무총장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집회 참석도 중요한 당 활동이니까 집회 참석한 것까지 체크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또 입이 튀어나와. 이를테면 오늘이 화요일이죠. 오후에 구미에서 국민대회 있었잖아요. 당 지도부 전부 구미로 내려갔잖아요. 근데 거기 안 나오는 배지들은 뭐냐고. 그런 것들한테 감점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가지고 입 튀어나오냐고. 이를테면 오늘 여기 인천시당의 정치아카데미잖아요.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바보예요? 아까운 시간 모르고 그냥 왔어요? 그런데 안 나온 사람들도 똑같이 대접받으면 여러분들 불공정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 활동이라는 게 사실은 평소에는 교육과 그다음에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투쟁과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당의 활동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거 때는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선거 활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평가가 돼야지. 우리가 중고등학교 애들한테 무슨 사회봉사하고서 점수 주듯이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데 막상 정당에서는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맨날 일만 하고 선거 때가 되면은 코빼기도 못 보겠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당이.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투쟁하고 활동하는 사람들과 그 투쟁이라는 게 어디 허공중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화문에서도 하고 인천에서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일수록 그런 투쟁도 더 열심히 하신다고. 적어도 당성이 있는 지역 활동가라면. 저는 그런 면에서는 수렴된다. 당성과 전투력으로 수렴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반가운 사람들 많이 봐서 저도 개인적으로 아주 즐겁습니다.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박수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